아들이 결혼을 하고 집에 들어오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평생을 혼자 키워낸 아들이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그동안 제 곁을 지켜주던 아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이니 저와의 관계는 조금 달라지겠지요. 그래도 한 집에 함께 산다니 자주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오면서 처음엔 조금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깍듯이 모셨고 저도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 애썼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며느리 손길이 보태지니 한결 수월했고 설거지할 때도 웃으며 함께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그만큼 처음의 분위기는 화목했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그만 손가락, 앙증맞은 얼굴을 볼 때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젖병을 씻고 밤새 울면 안아주며 달래는 일이 힘들 법도 했지만 오히려 제겐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의미가 손주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 뒤에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나가 열심히 일했지만 한 달에 들어오는 월급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며느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 보기가 무서워요. 라고 푸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괜히 제 탓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집에 얹혀 사는 게 아닌가, 내가 없었다면 이 집이 조금은 넉넉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절대 말하지 말자.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눈길조차 주지 말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꼭 참고 지내자. 그게 이 집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늘 밥상 앞에 앉아도 제 몫을 조금 덜어내고 반찬도 한번 젓가락을 대면 다시 손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제 마음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들은 제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월급날이었지요. 퇴근하고 들어온 아들이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냥 쓰세요. 밥 드시고 싶으신 거 드시고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사시고요.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들, 나는 괜찮다.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했지만 속으론 눈물이 났습니다. 그 봉투에는 크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졌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봉투를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엔 혹시라도 며느리 눈에 띌까봐 침대 밑에 고이 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제 욕심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언젠가 아들에게 꼭 필요한 걸 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와이셔츠는 해지고 닳아 목이 해져 있었습니다. 늘 회사에 입고 나가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돈으로 와이셔츠 하나 사줘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봉투를 모아두었습니다. 아들이 준 봉투는 생각보다 금세 쌓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고 또 몇 달을 모아도 큰 돈이 되진 않았지요.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돈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줄 때마다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고,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고이 모으는 것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가끔씩 침대 밑을 열어 확인해 보곤 했습니다. 얇은 흰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든든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몰래 지니고 있는 희망 같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와이셔츠 하나 건네며
이건 꼭 너에게 사주고 싶었던 거다. 라고 말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과는 달리 제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 눈에 띄면 어쩌나, 혹시라도 괜한 오해를 사면 어쩌나. 며느리는 살림을 알뜰히 챙기는 사람이라 집안 구석구석을 늘 정리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라도 제 비밀이 드러날까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투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서랍은 며느리가 자주 열어보니 위험했고 옷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하다 여긴 곳이 바로 제 침대 밑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 저 봉투가 끝까지 내 손에 남아 아들에게 전해지게 해달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화창했던 주말이었는데 며느리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대청소 좀 해야겠어요. 며느리는 창문을 활짝 열고 이불을 털고 장롱 위 먼지를 닦으며 집안을 이곳저곳 치웠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청소라는 말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침대 밑까지 손이 닿을까? 혹시라도 그곳을 뒤지다 봉투를 발견할까? 저는 일부러 부엌으로 가서 손주 밥을 챙기고 쓸데없이 싱크대를 닦으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자꾸만 방 쪽을 향했습니다. 바닥을 미는 소리, 가구를 옮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거렸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마 그 밑까지는 보지 않겠지. 그냥 겉만 치우고 말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면서도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안을 샅샅이 정리하는 동안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귀는 방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에서 며느리의 발소리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찾아낸 듯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잠잠해지더니 이내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미 직감했습니다. 아, 드디어 봤구나.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고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마저 덜컥거릴 만큼 힘이 빠졌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봉투를 들고 나오더군요. 그 하얀 봉투는 제가 밤마다 확인하며 마음속 희망처럼 여겨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손에 쥐어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봉투를 내밀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의심이 섞여 있고 다그치듯 하는 어조였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달아올라 숨조차 막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준 돈이라고 하면 며느리가 아들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괜히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진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따로 조금씩 모아둔 돈이다. 가끔 집안일 돕거나 여기저기서 번 잔돈을 모은 거다.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제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단번에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듯 하다가 곧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눈빛에서 따뜻함은 사라지고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휙 돌아서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혼자 자리에 남아 멍하니 봉투가 사라진 빈자리만 바라봤습니다. 속으로는 괜한 거짓말을 했나,
차라리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괜한 오해를 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 하나 숨기려 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무겁게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 같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어떤 말을 꺼내게 될지 저는 마치 낯선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처럼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탁에는 평소처럼 반찬이 놓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국을 덜었고 아들은 아이에게 밥을 떠주며 분위기를 밝히려 했습니다. 손주는 그저 천진하게 밥알을 흘리며 웃고 있었지만 저는 젓가락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반드시 이어질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동안은 조용히 밥을 먹는 듯 했지만 며느리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청소하다가 발견한 돈 말이에요. 순간 아들이 멈칫하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식탁 밑에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말을 꺼내지 말아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어제 물었을 때 어머니는 따로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집 살림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혼자 돈을 숨겨두셨다니? 대체 어디서 난 돈인지, 왜 숨기신 건지 가족들 앞에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궁금한 게 아니라 따져 묻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지를 바라보다가 곧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눈빛은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냥 내가 모아둔 돈이야. 내 아버지 제사 준비하면서 조금씩 아껴둔 거고.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저나 남편이나 이제 어린아이 아닙니다.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대체 누가 주신 돈입니까?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왜 가족들 몰래 숨기신 겁니까? 그 목소리에 손주는 젓가락을 멈추고 멀뚱히 엄마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얼굴이 불에 댄 듯 뜨거웠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저 혼자 도마 위에 올라앉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둘러대려 해도 며느리의 집요한 눈빛은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려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제 가슴을 깊숙이 찌르는 것 같았고 아들의 시선은 도리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만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것조차도 마치 제가 무언가 큰 잘못을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까 두려웠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밥 냄새도 반찬 냄새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심장 박동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끝이 식탁 밑에서 덜덜 떨리고 숨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제 입에서는 그 어떤 설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그리고 그것을 몰래 제게 건네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생각나니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씩 모은 거라 했잖니. 더는 할 말이 없다.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 식탁 끝에 앉은 손주에게조차 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제 자신을 더 옭아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더니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저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들도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젓가락을 든 채 밥알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지만 아무도 웃어주지 않으니 아이 얼굴마저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리 입을 다물어도 이미 며느리 눈에는 제가 가족의 짐처럼만 보였을 거라는 걸.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더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의 모든 눈빛이 제게 쏟아지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나는 그냥 아들을 위해 모았을 뿐인데.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웅크린 채 한참을 그렇게 울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새벽녘까지 뒤척이며 앞으로의 제자리가 어디인지,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 계속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손주는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적막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그 식탁의 장면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아들 부부방에서 낮게 시작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대화인 줄 알았지만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한테 준 돈 당신이 준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드린 거야. 왜 그게 잘못됐어?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잘못이라고? 우리 집 살림 사정 알잖아. 겨우 맞춰가면서 사는데 당신이 그렇게 따로 돈을 빼서 드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데? 내가 괜히 매일 계산기 두드리면서 아껴 쓰는 줄 알아? 아들은 잠시 참는 듯 하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내가 내 어머니께 용돈 좀 드린 게 그렇게 큰 문제야?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인데 그 정도도 못해? 당신이랑 아이만 가족이고 내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야? 방 안의 공기가 팽팽히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제 귀에도 두 사람의 격한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목소리를 떨며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시어머니 모시는 거 힘든 거 알지? 근데 최소한 서로 믿고 사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이 나 몰래 그렇게 돈을 드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나한테 왜 말도 안 하고 몰래 줬냐고. 아들은 숨을 크게 몰아쉬더니 낮지만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반대할 거니까 그렇지. 우리 형편 어려운 거 알아.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우리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 마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다.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이 대화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아보려 했지만 소리는 여전히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는 한동안 서로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한숨인지 아들의 한숨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꼭 감은 채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메말라버린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존재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싸운다는 사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의 싸움은 끝내 조용히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전날 밤의 일이 마음에 남았는지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제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어머니 밥 드세요라며 상냥하게 권하곤 했는데 그날은 그저 밥그릇을 탁탁 놓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그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조심스레 들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 듯 했지만 괜히 더 늦게 먹으면 며느리 눈총을 받을까 싶어 서둘러 씹고 삼켰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일부러 평소처럼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데 늦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도 대꾸하지 않고 아이 도시락을 챙기는 손길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조용한 싸늘함 속에서 저는 그저 숟가락만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이 집이 더 평안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더 분명해졌습니다. 전에는 시장을 보러 나갈 때 어머니 같이 가실래요? 라며 손을 내밀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다녀오거나 아이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집안에 남아 그저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면 제 이름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당신이 괜히 일을 만든 거야. 나 몰래 돈을 준 게 문제라고 했잖아. 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아들은 가끔 변명하듯 그냥 어머니가 마음 아프실까봐 그랬던 거지라고 말했지만 이내 두 사람의 대화는 늘 싸늘하게 끝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방 한쪽에 가만히 앉아 손끝으로 침대 밑을 더듬었습니다. 더 이상 봉투는 거기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그곳을 만지곤 했습니다. 그 빈자리가 제 마음의 허전함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 크게 뭐라 하지 않았지만 말투와 태도에서 저를 점점 멀리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제 그릇에는 반찬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고 아이를 안아주려 하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며 서둘러 손주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손끝은 허공에 남겨졌고 가슴 깊숙한 곳이 텅 빈 듯 했습니다. 저는 점점 제 자리가 이 집에서 좁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히 가족이라 믿었는데 이제는 조심스레 발걸음 소리까지 줄여야 하는 손님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같은 지붕 아래 머물 뿐 제 존재는 투명해진 듯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차갑게 변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며느리가 맞장구를 쳐주곤 했는데 이제는 대답 대신 짧은 고개 끄덕임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바쁜 손길 사이에서 건성으로 내뱉는 반응이라 저 스스로도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있어도 제 목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예전 같으면 제가 얼른 주워주며 웃어주곤 했지만 이젠 며느리가 곧장 손을 뻗어 챙겼습니다. 저는 괜히 손을 뻗다 멈추고 그저 빈 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앞에 밥은 점점 식어갔지만 누구도 제 그릇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제 방에 머물렀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며느리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기운이 흘렀기 때문에 차라리 방 안에서 혼자 있는 게 더 편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아이들 뛰노는 소리를 듣거나 손때 묻은 작은 라디오를 켜놓고 옛 가요를 흘려보내는 게 하루의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며 방문을 열었다 닫을 때마다
저는 마치 제 공간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일부러 꼭 닫아 걸고 소리 죽여 기침조차 삼켰습니다. 혹여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제 존재를 더 드러내지 않으려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밤이 되면 더 깊은 고립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방 안에서 아이를 재우며 웃음소리를 내곤 했지만 그 소리마저 제게는 벽 너머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저는 점점 그 웃음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 했는데 며느리가 재빨리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손을 물에 담갔다 빼며 머쓱하게 웃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이 마치 좁아진 제 자리를 확인하는 길 같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이불 위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손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달랬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없으니 남은 건 적막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이 집안에서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또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겠지. 차라리 침묵이 낫다. 그런 생각에 점점 제 목소리를 스스로 지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이 상 위에 올랐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들의 형제들도 오고 손주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북적이는 분위기에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였지요. 혹여 제 탓에 분위기가 어두워질까봐 일부러 더 자주 웃고 작은 말이라도 건네며 어색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무르익어 모두가 숟가락을 들고 있던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제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아주 깜짝 놀랄 일을 겪었어요. 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어머니가 몰래 숨겨두신 돈 봉투를 발견했지. 뭐예요? 그 말에 식탁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숟가락을 멈추고 며느리의 입술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굳어버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 사정이 어떤지 다들 아시잖아요.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가족들 몰래 돈을 따로 모으고 계셨다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뭘 그렇게 원하셔서 그런 건지. 며느리의 말투에는 웃음기조차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비밀을 흥미거리로 꺼내놓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은 화끈 달아올라 뜨거워졌고 귀마저 불에 댄 듯 빨개졌습니다. 식탁에 모인 다른 가족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물잔을 들이켜며 시선을 피했고 또 누군가는 밥알만 헤집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저를 더 올가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은 손끝에서 덜덜 떨렸고 입안은 바짝 말라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제 목구멍은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오직 저만이 조롱과 시선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칼날 같았고 그 칼날은 사람들 앞에서 제 자존심을 깊게 베어냈습니다. 결국 저는 밥을 다 먹지도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웅성거림은 마치 제게서 멀어져가는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 버릇이야?
순간 모두가 놀라 눈길을 아들에게 돌렸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두 손은 숟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고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집안 사정 이렇게 빠듯한데 어머니가 돈을 몰래 숨기고 계셨다니까요. 그걸 가족들 앞에서 말도 못합니까? 아들은 단호하게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가족들 앞에서 들추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모으셨는지 내가 알아? 왜 함부로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해? 식탁 위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차마 말리지 못한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지 않았던 아들이 오늘은 분명하게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더 큰 불안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더 깊은 균열을 남기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결국 표정을 굳힌 채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숨기고 계신 게 잘못된 거니까. 그러자 아들은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잘못을 따지려거든 나한테 따져. 그 돈은 내가 드린 거야. 어머니 탓하지 마. 어머니를 탓하기 전에 남편으로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먼저 생각해봐.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돌린 채 밥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더 이상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사라진 채 모두 숨죽인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제 편에 서준 것이 고마웠지만 그 한편으로는 내 존재가 결국 이 집안의 평화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모임은 결국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여있던 가족들조차 괜히 분위기를 풀어보려 농담을 했지만 이미 싸늘해진 공기를 걷어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조차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그 기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을 꼭 닫아두었는데도 집안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식사하세요. 라며 상냥하게 불러주던 목소리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밥상이 차려지면 그저 무심하게 그릇을 내려놓을 뿐 저를 부르는 말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시간을 맞춰 나가 앉아야 했습니다. 아이 돌보는 일도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올라타면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안을게요 라며 서둘러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웃으며 아이를 돌보곤 했는데 이제는 제 손길이 조금이라도 닿는 걸 불편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손끝에 남은 따뜻한 온기조차 빼앗긴 듯 허전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는 같이 가요, 어머니 하며 제 손을 잡고 나가던 며느리가 이제는 아이만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빈집에 홀로 남아 창문 너머를 내다보며 시장에서 들려오는 흥정소리와 웃음을 멀리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이 줄어든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예전처럼 저와 길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족 모임에서 저를 감싸주며 며느리와 크게 부딪힌 일이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괜히 또 싸움이 될까 싶어 아들도 일부러 제 이야기를 깊게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오면 잠깐 안부만 묻고는 금세 며느리와 아이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안에서 자리가 좁아지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리감, 무언의 벽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꺼냈다가 또 며느리의 표정이 굳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더 쓸쓸했습니다. 아들 방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면 제 가슴은 따뜻해졌다가도 곧 차가워졌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제가 낄 자리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저는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차갑게 변하고 집안에서 저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수록 제 마음은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오직 하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새 와이셔츠 한 장을 사주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같은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목 부분은 달아해지고 소매는 군데군데 빛이 바랬습니다. 저는 아들이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그 옷자락을 바라보며 마음이 저렸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나섰지만 저는 그 옷이 아들의 고단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며느리에게 들켜버려 봉투는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틈날 때마다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남은 장을 볼 때 꼭 한두 푼씩 덜어내어 숨겨두거나 집안일을 도우며 받은 작은 사례비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 정성만은 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작은 봉투 속에 모인 돈을 세어보니 와이셔츠 한 장은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장롱 속 깊이 감춰두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촉감이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저는 조심스레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시장 거리를 걷는 제 발걸음은 어쩐지 무겁고도 설레었습니다. 가게마다 걸려있는 와이셔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아들에게 어울릴 만한 색깔과 재질을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하얀색과 연한 파란색이 섞인 단정하고 깨끗한 와이셔츠를 골랐습니다. 회사에 입고 가도 무난하면서도 새 옷의 빛깔이 아들의 얼굴을 환하게 밝혀줄 것 같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포장을 받는 순간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봉투 속 돈을 모두 내어놓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서 그 와이셔츠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옷감은 햇살에 은은히 빛났습니다. 저는 그 옷을 품에 꼭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이 옷 입고 조금이라도 당당하게 회사 가거라. 이게 내 어머니가 바라는 전부다. 그리고 아들이 퇴근에 들어온 날 밤, 저는 방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작은 포장을 내밀며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늘 입던 와이셔츠가 많이 해져서 엄마가 하나 준비해봤다. 아들은 놀란 듯 포장을 열어보더니 그 안에 와이셔츠를 꺼내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젖어들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사신 거예요? 대체 돈은 어떻게? 저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말을 막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조금씩 아껴서 모은 거다. 내가 입을 때마다 엄마 마음이 편안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와이셔츠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보상받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서름이 한순간 따뜻한 불빛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제가 사준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아들의 모습은 훨씬 단정해 보였고
저는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며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거울 앞에서 옷깃을 다듬더니 제 쪽을 돌아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큰 위로였지요. 하지만 그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흘끗 바라보더니 시선을 곧장 제게로 돌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의문을 넘어선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난 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제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 와이셔츠 어머니가 사주신 거지요?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을 해볼까도 했지만 이미 며느리 눈빛은 모든 걸 꿰뚫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조금씩 모은 돈으로 샀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지난번에 숨겨둔 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잊으셨어요? 왜 그렇게 가족 몰래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들의 달아빠진 옷이 안쓰러워 모았던 돈으로 사준 것뿐이었는데 그 마음조차 이렇게 잘못으로 몰리는구나 싶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는 우리 사는 게 더 힘들어져요. 남편이 괜히 어머니 편만 들게 되고 결국 저희 부부 사이만 흔들리잖아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단지 아들을 생각한 마음이 이렇게 갈등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식탁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입고 간 와이셔츠 어머니가 사주신 거지? 왜 나 몰래 또 그런 걸 받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눈빛조차 외면한 채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려 밥알을 짚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마음은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와이셔츠 이야기를 꺼낸 뒤로 젓가락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앞에 두고도 시선을 내리깔고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끝내 참지 못하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우리 어머니가 평생 나 위해 희생하시고 이제 와서 와이셔츠 한 장 사주신 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자 며느리의 눈빛이 번쩍이며 올라왔습니다. 문제지! 왜 나 몰래 그런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 왜 항상 어머니 문제에 내가 마지막에야 알게 돼야 합니까? 남편이 나한테 솔직히 말했다면 내가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당신은 반대했을 거야. 늘 계산부터 하고 상황부터 따지는 당신 성격 알잖아. 그래서 차라리 어머니 마음을 지켜드리려고 그냥. 그래서 날 속였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이 집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날 제쳐두고 그렇게 몰래 일을 만들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그냥 돈만 쥐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입니까? 그 목소리에 손주마저 놀란 듯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려 했고 저는 얼른 아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곧장 아이를 안아들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들은 답답한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 속이 상할 거란 거 알면서도.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숨기고 모으신 돈으로 내 옷을 사주셨다는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외면하냐고.
그러자 며느리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당신도 결국 나만 바보 만드는 거네요. 나는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제 한마디가 또다시 불을 붙일까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더 큰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 아들에게 와이셔츠를 사주지 않았다면 이 부부가 이렇게 싸우진 않았을 텐데 결국 모든 원인은 나 아닌가. 내가 이 집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렸구나.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날 선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손주의 놀란 울음소리마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하나. 그래야 저 아이도 저 부부도 평안해질 텐데. 그 결심이 점점 또렷해지는 것을 저는 스스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이 있던 날 이후 저는 방 안에서 홀로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머릿속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떠나야 한다. 그래야 이 집이 조용해질 것이다. 그 결심이 점점 더 분명해지자 제 마음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담담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결론에 드디어 닿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모두가 외출하고 집안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조용히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 입지 않은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어 방 한쪽에 놓고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은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제겐 충분했습니다. 옷을 개켜 넣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집을 떠날 준비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챙기는 일이 아니라 제 삶의 자리를 정리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 벌 한 벌 옷을 접을 때마다 지난 세월의 기억이 함께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뛰놀던 모습, 첫 출근하던 날의 긴장된 얼굴, 손주가 태어나 처음 안겨주던 순간, 저는 가끔 눈물을 훔치며 짐을 싸다가도 다시 멈추곤 했습니다. 정말 떠나는 게 옳은가? 내가 나가면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다시금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과 식탁 위의 무거운 공기가 떠오르면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입을 옷 몇 벌, 오래 쓰던 손수건, 작은 라디오, 그리고 세월이 담긴 사진 몇 장. 마지막으로 아들이 어릴 적 제 손을 꼭 붙잡고 찍었던 흑백 사진을 가방 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어머니가 너 곁에서 오래 머물 수 없을 것 같다. 짐을 다 챙기고 나니 방은 한결 비어 보였습니다. 텅 빈 공간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텅 빈 자리야말로 이 집에서 제가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방 안에 앉아 언제 떠나야 할지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가고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사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조용히 집을 나서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 준비를 끝내고 나니 마음 한구석은 시원하면서도 깊은 서글픔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이 집은 제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아직 집안이 고요할 때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고 며느리 방에서도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야만 이 집이 평안해진다. 그 생각 하나로 제 등을 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제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낯익은 산과 들, 오래된 정류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
제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는 얼굴도 이제는 거의 남지 않았고 어릴 적 함께 자라던 이웃들도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작은 여관방에 머물렀습니다. 낡은 벽지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곳이 오히려 제 처지와 닮아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가방에서 라디오를 꺼내 켜면 흐릿한 잡음 속에서도 익숙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끝나면 곧 고요가 덮쳤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저는 더 큰 허기를 느꼈습니다. 돈은 오래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여간비와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 제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향 읍내를 돌아다니며 허드렛 일을 구하려 했지만 나이든 제게 손 내밀어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장터에서 자비를 도우며 하루 품삯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음날 방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고향 마을 뒷산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 아래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아들 곁에서 늙어가리라 믿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떠돌게 되다니. 저녁이 되면 읍내 작은 공원 의자에 앉아 해가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면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손주도 지금쯤 밥을 먹으며 웃고 있겠지. 그러나 그 곁에 제 자리는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몇 주가 몇 달로 흘러가면서 저는 점점 정처 없이 떠도는 몸이 되었습니다. 친정도 형제도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라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시장통을 배회하다가 밤이면 싼 여관방을 전전하거나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향 땅을 밟고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저는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듯 했지만 마음은 끝없이 깊은 허공을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 존재가 이 세상에서 흐려져 가는 듯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고향의 들녘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메마른 채였습니다. 여관방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 때마다 저는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출근길에 늘 바쁘게 나서던 뒷모습, 웃으면서 다녀올게요라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옆에 있던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제가 돌아간다고 해서 환영받을 자리가 있을까? 오히려 또다시 아들 부부의 다툼만 불러오지 않을까? 그 생각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 근처 노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작은 문구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앞에 놓인 편지지와 봉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조용히 문 안으로 들어가 편지지 한 묶음과 볼펜을 샀습니다. 여관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작은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아들아라는 단어를 적는 순간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부르는 그 호칭이 낯설고도 애틋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다. 내가 입던 와이셔츠 잘 입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머니는 지금 고향에 와 있지만 정착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떠돌고 있다. 글씨를 적어나가다 보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차마 모든 이야기를 다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 또 며느리와 갈등이 깊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를 구겨 손에 꼭 쥐었다가 결국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또래 노인들이 손주 이야기로 웃고 떠드는 걸 듣자 제 마음은 주저앉을 듯 무거워졌습니다. 내 손주는 지금 얼마나 컸을까? 나를 기억은 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찾지는 않을까? 그날 밤
저는 다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단순하게 적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 잘 지내고 있다. 내가 보고 싶다. 단 몇 줄이었지만 그 몇 글자에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투에 넣고 주소를 쓰려는 순간 또다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편지를 먼저 본다면? 그럼 아들이 또 곤란해질 텐데. 결국 저는 편지를 가방 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은 차곡차곡 쌓여갔고 그 봉투들은 제 마음속 쌓인 그리움과 죄책감을 닮아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그날도 저는 장터 한켠에서 허드렛 일을 마치고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장터는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전봇대에 붙은 종이 몇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흰 전단지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 했지만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제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제 얼굴이 희미하게 인쇄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가족들과 찍은 사진에서 잘라낸 듯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전단지 위에는 굵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실종된 어머니를 찾습니다. 혹시 보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는 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전단지를 붙잡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나를 찾고 있구나. 그래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곧 깊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찾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며느리는 저를 받아줄까? 아니, 오히려 더 큰 갈등만 불러오지는 않을까? 저는 전단지를 붙잡은 손을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숨어야 하나. 그 순간 시장통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제 앞에서 전단지를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동네에도 부쳤네. 불쌍하신 어머니라던데. 자식이 많이 찾는다더라. 그 소리에 저는 머리를 깊이 숙이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도록 마치 도망치듯 좁은 골목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관방에 돌아와서도 전단지 속 제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 사진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뿐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두었던 편지들과 전단지의 글귀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아들이 정말 나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돌아가면 그 집은 다시 평안해질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편지지 위에 또다시 펜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전단지를 본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낮에는 시장을 돌아다니지도 않고 여관방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여 누군가 제 얼굴을 알아볼까 두려워 이불을 덮고 창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바라는 대로 조용히 흘러가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여관 주인이 방 앞에서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전단지에 있는 분 같아 보인다라는 말이 스쳐갔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여관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똑똑 울렸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대답을 피했지만 곧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느릿하게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전단지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 제 얼굴과 제 눈빛이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어머니 되시죠? 가족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벅찼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며느리는 또 어떻게 나를 대할까? 아들과 며느리는 또다시 싸우게 되진 않을까?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경찰관은 조심스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드님이 직접 모시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들끓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면 또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뿌리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경찰관조차도 제 눈물을 바라보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전단지 한 장과 제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마치 저에게 선택을 재촉하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여관 주인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기다리던 일이지만 막상 맞닥뜨리니 발걸음을 뗄 수 없는 것처럼 두렵고 떨렸습니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낮게 섞인 숨소리가 제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습니다.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붉어진 눈가,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린 아들의 모습. 엄마. 아들은 말도 잇지 못하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제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며느리도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역시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흐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모질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과거의 차가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무너져 내리듯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마른 손으로 아들의 뺨을 쓰다듬으며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괜히 내가 있어서 너희 둘이 힘들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계셔야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제발 다시 같이 가요. 더는 혼자 계시지 말고. 며느리도 흐느끼며 제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제 마음이 좁았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따뜻함을 왜 그렇게 오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좁은 여관방 안은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은 채 오랫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서름과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빛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관방에서 서로 울음을 삼키며 손을 맞잡은 그날,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서야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돌아가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는 여전히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혹여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 큽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머니 마음을 몰라주는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저희랑 같이 가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길이 제 등을 조심스레 감싸며 이끌었고, 그렇게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집을 떠나던 날, 절망에 젖어 바라보던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뒷좌석에서 며느리와 손주가 함께 있었습니다. 손주는 해맑게 제 이름을 부르며 팔을 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이 막혀 떠났던 곳인데 이제는 다시 발을 들이려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제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가 다시 엄마 집이에요.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신발을 벗고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서둘러 준비해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지치셨죠? 오늘은 제가 제대로 대접해 드릴게요. 저는 의자에 앉아 눈가를 훔쳤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간 쌓였던 설움이 함께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다시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은 집의 천장, 익숙한 창틀이 제 시선을 채우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들과 며느리의 눈물 어린 사죄와 약속을 떠올리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곳이 내 자리다.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집의 따뜻함 속에서 제 마음은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살다 보면 작은 오해와 부딪힘은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먼저 살피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 제게 다가와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더 맛있을까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 사소한 물음 속에서 예전과 달리 저를 가족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출근할 때마다 제가 사준 와이셔츠를 여전히 곱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그 옷깃을 다듬는 손길에서 그는 늘 제게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손주는 예전보다 더 자주 제 품에 안기려 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웃음소리는 제 삶을 다시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서로를 아프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다시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울며 이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방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아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살아오며 수많은 서름과 외로움을 겪었지만 결국 제가 돌아올 곳은 이 집, 이 가족 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찾는 눈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제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가족과 함께 담담히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